자,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 같군요. 러시아는 북쪽 이웃들과의 국경을 긴급히 폐쇄했고, 이제 러시아인은 벨라루스나 아시아 국가로만 출국할 수 있으며 유럽으로는 달 수 없습니다. 이제 새 나토 국가가 러시아인들에게 완전히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독일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영토를 신속히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사령관 시르스키는 러시아 총참모부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명령에 따라 이미 새로운 공세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격은 북쪽, 특히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는 공격이 곧바로 나토 국가들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이 전선에서 1500km 떨어진 이스칸데르 공장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거의 절반이 이 훌륭한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틴이 갑자기 국경을 봉쇄한 의미와 왜 유럽이 러시아 전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어떻게 크렘린을 한정에 빠뜨리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공장이 불타고 있고 연료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선거를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자신의 패배의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은 체르니히우입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도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에 대한 소문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푸틴의 계획을 망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혹은 이런 공격들이 그가 이 전쟁의 수위를 더 높이게 만들까요? 어쨌든 늘 그렇듯 지금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해당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촬영하지 않는 거야? 디젤류 휘발유 맞아, 얄타에서. 우리 휘발유는 650에 팔고 있어. 350, 400에도 팔고. 사람마다 다르지. 그런데 얄타에 온 관광객들한테는 1000루블에 팔아. 푸틴에게 이 휘발유 얼마에 팔 건가요? 푸틴은 딴 데 먹이고 싶어. 자, 그럼 이 방송의 제목이 된 뉴스부터 시작해봅시다. 러시아가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는 긴장 고조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의 국경에 있는 철도 국경 검문소를 통한 통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명령서의 표현은 건조하고 게다가 불안감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구간의 국경에 위치한 철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사람, 차량, 상품, 화물의 이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제한 기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국경을 닫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모든 상황과 맞물려서요. 이 내용은 이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립과 긴장 고조를 준비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한편 며칠 전만 해도 러시아 연방의 무르만스크 지역에서는 연방 도로를 막고 주도로 향하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입구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휴대전화 통신과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치안 당국은 승용차를 철저히 검사하며 특히 트렁크의 내용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경찰견을 이용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무르만스크 작전본부는 이러한 전면적인 검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이동 시간에 몇 시간을 더 여유 있게 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르만스크 주로 들어가기 전에 검문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6월 27일 무르만스크 주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접경한 지역 주민들에게 외국의 정찰, 파괴 공작조의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메시지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비공식적으로 대테러 작전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경까지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교통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문과 국경 폐쇄가 우크라이나의 파우티나 작전이 반복될까 두려워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작전 중에 트럭에 숨겨진 드론들이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르만스크 지역의 올레냐 공군기지도 포함됩니다. 작년에는 이 시설에서 투-95 핵폭격기 4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군용 수송기 안 12한대와 초음속 미사일 탑재기 투-22M3 한 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폐쇄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러시아 쪽에서 두 번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유럽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 외무부는 러시아 여행에 대한 권고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에게 이 변변찮은 나라를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고는 지저분한 러시아 전역에 적용됩니다. 독일 당국은 드론 공격 위험이 러시아 전역에 계속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주가 당국에 언급됐으며 최근 이 지역들은 대규모 드론 공격 표적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주변의 방공 시스템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공격과 그 잔해의 낙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봅니다. 독일은 벨고로드주, 브란스크주, 쿠르스크주, 보로네주, 로스토프주, 그리고 크라스노다르 지방을 위험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 외무부는 이에 대한 전체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거나 머무르는 것이 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 외무부는 항공교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해 공항 운영에 정기적으로 재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권고사항에는 러시아 일부 지역 연료 공급 차질도 언급됩니다. 또한 독일인들에게 임의로 구금될 위험과 제한된 영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독일인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야만적이고 씻지 않는 러시아인들 옆에 살고 있으니 그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파괴 공작에 대한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인들에게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럽 각국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문명화된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왜 독일이 갑자기 러시아 전역의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타격구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예는 7월 1일 밤입니다. 그날 밤 우크라이나 드론이 펜잔자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로스코스모스의 물리측정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대를 눈멀게 하려는 일관된 전략입니다. 조금 후에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펜자에 있는 연구소는 로켓, 우주, 항공 기술을 위한 센서와 측정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바로 이 기업이 수호이 34와 수호이 57 전투기용 장비를 공급합니다. 또한 KH-101, KH-59M 토순항 미사일, 이스칸데르, 불라바, 토포렘 시스템에도 장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밤에 또 한 번 강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더 깊숙한 곳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파에 있는 정유 공장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이곳은 전선에서 13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이 정유단지는 우파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름은 바시네프티, 우파 네프테임입니다. 연간 900만 톤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바시메프티 우파 정유 공장도 있습니다. 연간 약 700만 톤을 정제하는 이곳도 공격받았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우파 정유소들은 이미 6월 25일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유소가 일주일에 2번 공격당한 셈입니다. 국경에서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공격들의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매일 우리의 실행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는 정당하며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 전 일이 떠오릅니다. 젤렌스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말이죠. 40일간의 작전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러시아를 타격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밤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179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아스트란, 벨고로드, 브란스크, 볼고그라드, 칼루가, 쿠르스크, 오를, 펜자, 로스토프, 사라토프, 사마라, 트베리, 올리아노프스크 주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크라스노다르와 스타브로폴 지방, 모스크바 지역, 그리고 점령된 크림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즉, 거의 러시아 유럽 지역 전체가 한밤중에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플라밍고 미사일입니다. 자막 제작 기마토르주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주크. 디마토르주크. 자막 제작 디마토르주크. 디마토르주크. 하지만 알다시피 드론도 드론이지만 최근 며칠간의 진정한 스타는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 플라밍고입니다. 6월 27일 이 미사일은 주목받는 표적을 상대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볼고그라드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라스노옥테브리스키 지역의 산업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목표가 된 곳은 이스칸데르 M과 토폴 M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대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티탄 바리카디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어떤 곳인지 이해해야 공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에 따르면 이 기업은 로스코스모스 산하에 속해 있으며 이스칸데르 M 전술 미사일 시스템의 자주식 발사대, 토폴 M의 자율 발사대, 그리고 MSTA-S 곡사포의 포병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데 쓰는 미사일의 근원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재차 타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스코스모스와 관련된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번 방송에서 제가 로스코스모스를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인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플라밍고 미사일 타격 사례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규모와 지리적 범위는 장거리 타격 능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인접 지역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 번 이상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거의 3,000km 떨어진 서시베리아의 옴스크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도약의 핵심은 바로 국산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전략연구소 전문가 더글라스 베리 씨가 설명합니다. 플라밍고는 칸탄드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장거리 타격 캠페인에서 중요한 진화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드론과 순항미사일로 러시아의 핵심 인프라를 타격하는 능력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요소들을 손상시키고 경제에도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중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플라밍고의 생산이 불과 지난해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거리는 최대 3,000km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러시아 유럽 지역 대부분과 이론적으로는 우랄 산맥 너머의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플라밍고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링크는 에피소드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눈에 띄는 공격도 있는데 정유 공장이 불타는 공격이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6월 22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두부나 우주통신센터가 타격을 받은 것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덜 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로스코스모스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퍼붓지 못하는 이유가 우주 통제 및 통신센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공격을 준비할 수 없고 같은 오레시니크 시스템도 가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센터가 없으면 미사일 부대도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창고나 정유소 등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으로 원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러시아 미사일 프로그램에 눈과 손을 차례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를 만드는 공장부터 이러한 공격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센터까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스코스모스 시설 관련 이 중요한 점을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통신망을 타격 중임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이 러시아 후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채무 불이행, 파산, 미지급, 기업 폐쇄, 해고 및 기타 체계적인 경제 위기에 징후들이 몰아치는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산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위기의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가즈프롬 네프티, 루코일은 모스크바와 근교에서도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휘발유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인도로부터 해상으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석유 초강대국이 다른 나라에서 휘발유를 사서 자국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러시아가 9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연료 위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장 민감한 때, 그래서 그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이뤄낸 종종 꾸며낸 성공에 대해 그렇게 크게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봐요. 네, 러시아 본토에 날아드는 것들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연료 위기에도 신경 쓰지 마세요.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등등. 차라리 러시아군이 모든 방향에서 전선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내 허황된 이야기들에나 주목하세요. 지난 2주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연설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블라지아군이 전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료 문제는 있지만 러시아 점령군은 매일 두들겨 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냥 골목길의 양아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매일 두들겨 패고 있어. 거기서도 애들이 매일 두들겨 패고 있어. 매일같이 두들겨 패고 있어. 모르겠어 그냥. 하지만 내가 뭘 놀라겠어. 양아치가 양아치를 이끄는 거지. 뭐 사람들이 양아치면 지도자도 똑같은 양아치지. 아, 그리고 기억하세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이 러시아인들 사이에 혼란과 두려움을 퍼뜨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행동이 옳은지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불평했던 거요. 그리고 오늘 전쟁연구소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분명히 불안하게 만들 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점점 더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어 수치는 바로 최근 2주 동안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검색 엔진에서 특별 군사작전이 언제 끝날까라는 검색이 13만 7천 건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어의 지역 분포는 사실상 주요 도시, 주요 수도를 전쟁에서 보호하자는 크렘린 정책 전체에 대한 판결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검색의 상당 부분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기록되었는데 바로 크렘린이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집중적으로 보호했던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요일 인터뷰에서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고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략 시설을 보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푸틴은 이런 시스템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개발하라고 명령했다. 언젠가 미래에 남아있을 정유시설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전쟁연구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도시들이 전쟁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자료들은 러시아 사회가 이 전쟁에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크렘린이 러시아인들을 전쟁의 여파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심리적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크렘린과 연관된 공공여론재단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지율은 모스크바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 직후 74%에서 69%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때 카포튼의 정유소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푸틴에 대한 신뢰도는 2026년 2월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예프 분쟁학 및 러시아 분석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81%가 내일이라도 전쟁 종식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이며 반면에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3%에서 9%로 줄었습니다. 즉 단 9%의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만이 전쟁의 승리까지 끝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은 이 요구에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일요일 인터뷰에서 그는 키예프가 서로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군사 행동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이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주요 과제로 인용하자면 돈바스와 노보로시아의 최종 해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교착 상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언젠가 원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분명히 이미 불타고 있는데 크렘린에 있는 그 사람은 최대한의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엘리트들에 의해 그냥 제거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전체의 진짜 목적이 뭐였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이 광견병에 걸린 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이 쥐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새로운 공세를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설명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정보에 의해 확인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에서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이지만 키이우가 아니라 체르니히우 지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르스키에 따르면 적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전선의 길이를 늘리고 현재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이동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즉, 목표는 점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을 분산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 방안도 검토됐지만 여기서 크렘린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벨라루스 영토에서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시르스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일들로 인해 벨라루스가 다시 한번 공격의 교두보로 영토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단 하룻밤 만에 그의 정유 산업, 공장, 에너지 시설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 하룻밤 만에 말이죠. 그는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북쪽에서 진지하게 준비 중입니다. 5월에는 폴레시에 지역에 새로운 요새와 지뢰 방어선이 건설되었고 6월에는 시르스키가 북쪽 방향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무인 시스템 부대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사령관 피브넨코는 러시아의 침공이 이 지역에서 가능하려면 국경에 7만 명의 군병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2022년 시나리오의 반복은 우크라이나 군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벨라루스의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을 강화했기 때문에 체르니히우와 키이우 방면을 강화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시나리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전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나토 동부 측면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외 정보국장 파벨 쇼타는 오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패배에 인질이며 계속해서 판돈을 올릴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으며 나토 동부 측면 국가들에 대한 도발도 벌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자신의 제국주의적 목표에 대한 장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별도의 흐름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열인데 이 점을 크렘린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기관 조정관 토마시 세마냐크 장관은 러시아가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을 정부 작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목적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 정권과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추가 동원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전면 동원령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매우 강경한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징후들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날 모든 러시아인의 휴대전화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 시민들은 여권을 받으려면 오직 국가 메신저 막스를 통해서만 신청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신저는 아이폰에서는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방송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북부 국경에 갑작스러운 폐쇄도 있습니다. 핵심은 크렘린이 자국 국민 통제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휴대전화의 디지털 관리, 여권 발급에 대한 통제, 그리고 국경 검문소의 폐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비웃었던 바로 그 일인데 이제 똑같은 일을 자신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통제 인프라입니다. 추가 동원을 배제하지 않는 국가, 그리고 모든 징집 배상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려는 국가에 딱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도망치려고 해도 아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아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이제는 그냥 등록하도록 강제할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어떤 확전에도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은 사부사의 16대 다목적 전투기 그리펜 2 공급에 합의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약 2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큰 전환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10월 말에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이 최소 100대의 그리펜 2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거래 규모는 최대 150대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스웨덴은 이전 모델인 그리펜 CD 전투기 16대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며 이 전투기들은 2027년 초에 우크라이나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UN 국제해사기구에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선박들을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법적으로 제재 대상인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들은 일반 민간 운송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선박 약 10척을 타격했습니다. 3월, 이 악틱 메타게스 유조선이 공격당한 이후로 어떤 러시아 LNG 운반선도 더 이상 지중해를 통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들을 아프리카를 우회해 희망봉을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물류가 훨씬 더 비싸지고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에스컬레이션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타격을 목격했습니다. 두부나 우주통신센터에 대한 타격은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료 위기가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렘린이 새로운 대규모 공세에 투입할 자원을 실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공격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멈추는 대신 오히려 에스컬레이션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폴란드 정보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패배의 인질이 되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판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권력은 이미 이 쥐새끼 블라디미르 푸틴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빠진 함정의 본질입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돈바스와 노보로시아의 해방 그리고 승리자의 이미지에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공장들이 불타고 있고 미사일과 드론이 매일 반나절로 날아다니며 러시아가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료도 바닥나고 있고 경제도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돈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체르니히우 지역에 대한 공세,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도발, 국경 폐쇄, 국민에 대한 디지털 통제 등이 시나리오로 나오는 것입니다. 타격이 강해질수록 힘을 증명하기 위해 상황을 더 격화시키고 싶은 유혹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이 제국의 최종적인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시나리오를 수백 번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에스컬레이션 시나리오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궁지에 몰린 광견병에 걸린 쥐가 마지막 확전을 한번 시도하게 두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